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탄핵 소추 의결 과정을 살펴보았죠. 탄핵이 되려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당시 새누리당은 128석을 지니고 있었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배신자가 나오더라도. 근데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반대 대통령파가 선동을 했죠. 그러면서 탄핵이 됐던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그때 앞장섰던 김무성과 유승민은 배신의 아이콘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시 김무성이건 유승민이건 박근혜가 잘못한 게 있다.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탄핵을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1년 뒤 치러지는 선거에서 됐을 수도 있고 뭐 그 뒤에 이제 지도자가 돼서 뭐 됐겠죠. 그래요. 근데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들이 탄핵이 됐죠. 이제 어떻게 돼버렸나요? 그 한순간의 판단 때문에 배신의 아이콘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세상 일이란 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한번 대성하겠다,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매사가 마찬가지이지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써야지 대성한다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죠. 제철소를 만들겠다 박정희가 위험하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그래요. 비난을 피할 수 없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반도체 산업도 그러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당시 탄핵을 찬성하는 일이 탄핵을 반대하는 일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반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막아냈다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정치인에게는. 그래요.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탄핵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그래요. 뭐 당대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몇몇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세력이 만든 거죠. 함부로, 어, 결정해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탄핵을 하자. 뭐 탄핵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뭐 저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 당을 떠나든가 무소속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에 소속되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상 최소한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독단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한번 다 같이 상의해 볼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로도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나는 뭐 탄핵 찬성한다 생각하지만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하고 뭐 당원들이 반대다 이러면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무소속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 여론도 물어보고 당원들 뜻도 물어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탄핵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죠. 개인 본인한테도 그 좋지 않은 거예요. 같은 당을 지지하더라도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한쪽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쓰는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100%인데 80%가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80%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50%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용인 안 돼. 우리 용인 못 하겠어. 그 사람은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꼭 50%가 아니더라도 한 20%가 또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사람 못 쓴다는 거예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당에 가입해서 뭐 막 국회의원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지지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비중이 막 10% 20%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힘들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 절차를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게 내 권한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잘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갈등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겠죠. 김무성과 유승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은 굳이 탄핵 찬성파와 다툴 이유 없어. 새누리당은 이미 끝났어. 우파 인사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며 2016년 12월 27일 김무성과 유승민 등 의원 29명은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새누리당이 폭당하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들이 내세우는 바와 행동은 민주당 인사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다. 내세우는 게 뭐 증세, 복지 뭐 이런 거나 주장하고 그게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죠. 또 민주당과 결탁해서 대통령 탄핵하고 민주당 인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주장하는 바나 하는 행동이나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죠. 그때 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생각함에 따라서 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대통령 탄핵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우파 인사들이 증가했다. 증가했죠. 실상 한국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파 인사가 좌파 인사가 되고 좌파 인사가 우파 인사가 되는 일은 없는 법이다. 그것이 탄핵이 대수였겠는가? 사람의 성향이나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단기간에 바뀌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의 성향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젊을 때야 뭐 자주 바뀌겠죠. 경험이 쌓여가고 접하는 지식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10년, 20년, 뭐 30살, 40살 넘어가면서 이제 형성된 성향이나 생각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탄핵됐네? 좌파 인사가 돼야 되겠어.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좌파 인사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우파 인사가 돼야 되겠네. 대통령 후보가 이거 잘못하면 범죄자 같은데 우파 인사 찍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 성향이 정해지면. 정치인은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이 정당 저 정당 오가면 세력을 바꿀 수 있어도 지지자는 생각과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세력을 옮기지 않는다. 뭐 젊을 때는 좀 자주 옮길 수가 있겠죠. 생각과 성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한번 정해지면 뭐 바뀔 이유도 없는 거고, 뭐 사건이 터졌다 해서 뭐 내가 바꿀 이유도 없는 거고, 정치인이 설득한다 해서 바꿀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설득당해야 돼요. 성향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 일은 없다. 아쉬운 건 정치인이지 바꿀 동기가 없는 지지자가 아니다. 그걸 잘 알아라는 거예요.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우파 인사들 역시 하나둘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각성한 우파 인사들은 댓글을 달며 암암리에 활동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제 그런 이들이 생겨나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전후로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주도하여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그렇죠. 우리도 집회 시위해야 된다. 모이자. 집단행동하자. 하나둘 깨어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 이외에도 주옥순이 엄마부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기독교 단체 등이 탄핵 반대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촛불 시위에 맞서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집회 시위에 나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이미 했으나 각성한 인사들이 증감에 따라 집회 시위 규모도 커졌다. 11월 19일부터 제대로 모이기 시작했죠. 1만 1천 명. 12월 9일 4만 명. 제법 커졌죠. 이제 경찰 추산이죠. 그때 촛불 집회는 6만 명. 그러다가 3월 1일 되면 태극기 집회는 4만 명까지 증가하죠. 촛불 시위보다 더 많아졌죠. 이때는 2월 달에는 비등비등했고 2월까지는 촛불 시위가 많았는데 3월 1일자에는 오히려 태극기 집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2016년 11월 19일 약 1만 명이 모이며 본격적으로 태극기 집회는 시작되었고 점차 숫자가 늘어났다. 확인했죠. 3일절은 본래 태극기를 개양하고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달리 얘기하면 태극기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암암리에 활동하던 군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역시 기왕 태극기를 기념할 것이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3일절은 본래 태극기 집회에 대거 참여했다. 태극기 집회에 대거 참여했죠. 앞에서 확인했죠. 경찰 수산으로 촛불 시위보다 훨씬 많았죠. 그 결과 2017년 3월 1일에는 그 수가 약 4만 명에 이르러 약 1만 명이 모인 촛불 시위 규모를 압도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니 역시 당시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는데 아나운서 출신 정미용의 사회를 보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진태가 연설했고 군 장성 출신 인사들이 나와 연설했는데 이름은 모르겠다. 군 장성 출신 인사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 인사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뭐 그때는 뭐 이름을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때 태극기를 보며 영감을 얻어 취미삼아 글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글을 써니는 그때 영감을 받은 게 있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를 보며 그러면서 조금씩 써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저런 글들을 취미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뭐 글 같은 거 안 썼겠죠. 이후에도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매번 열린 태극기 집회는 저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데 이때 태극기 집회를 1차 태극기 집회로 규정할 수 있다.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도 태극기 집회가 열렸고 윤석열 탄핵 정국 때도 태극기 집회가 열렸잖아요. 저마다 좀 성격이 다르죠. 공통점도 있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인사들이 시위 집회는 1948년 8월 한국이 수립된 이후 실종되었지만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한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흔히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태극기 집회를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우파 인사들이 늘 집회 시위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회 시위는 광우병 소동도 그렇고 사드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 소동을 일으키는 이들은 주로 좌파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48년 이후 원래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한 70년간. 근데 이제 45년과 48년 사이에는 사실은 많았다는 거예요. 1945년 12월에서 1월 공산주의 세력은 시당 찬성을 위해 시위 집회를 개최했는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훨씬 큰 규모로 시당 반대를 위해 시위 집회를 열었다. 시위 집회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위 집회를 했냐를 보라는 거예요. 시위 집회만 있었겠는가?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전투 역시 불사했다. 전투도 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폭동을 일으키면 우파 청년단체, 우파 노조, 우파 종교단체 등은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 공산주의 세력과 전투를 벌였다.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폭동을 일으켰죠. 1946년에. 그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좌파에도 청년단체가 있고 노조가 있고 있겠죠. 우파에도 그때는 뭐 청년단체가 있고 우파 노조가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다 가만 안 있었다는 거예요. 무쇠 파이프 들고 나가서 진짜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르쳐주는지 잘 안 가르쳐주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 싸우면서 탄생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건국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몰아냈냐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면서 물러난 거지, 몰아낸 거지, 나간 거지. 역사를 사실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1945년에서 1948년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근대국가인 한국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의 활동을 건국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근대국가인 한국이 수립된 이후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거리에 나설 이유는 사라졌다. 근대국가에서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나설 이유는 그다지 많지 않죠. 1948년 이후 공산주의 세력은 말살되어 지하로 숨어들었고 지하에 숨어들어 그 세력은 미미해졌고 사실이죠. 몰래 키우려고 했죠. 그 세력은 소동을 일으킬 역량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새 공산주의 세력은 우파 인사들이 지지하여 당선된 대통령을 가짜뉴스로 탄핵시킬 정도로 자라있었다. 국정을 좌지우지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한 200건 정도 정보가 전달되다가 1년 동안 중단됐잖아요. 그 200건을 어떻게 다 살펴봐요. 그냥 비서들끼리 공유한 문서일 거다. 최순실은 필요 없으니까 1년 정도 전달되다가 그냥 중단시켰다. 그렇게 보면 되네. 그게 맞는 거죠. 객관적이죠. 그 뒤로 뭐 전달된 거 없잖아요. 이에 2016년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하나둘 각성하며 암암리에 활동하거나 거리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2016년. 그전에는 나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공산주의 세력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제 힘이 세졌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각성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16년 1차 태극기 집회는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근대 국가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 사실이죠 뭐. 따라서 이때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 활동은 수호운동이 됐다. 즉 제1차 태극기 집회는 1차 수호운동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각성하여 약 70년 만에 거리에 나선 사건은 한국 입장에서는 불행이다. 사실 불행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에 위협이 될 정도가 아니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각성하여 거리에 나설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나섰잖아요. 왜 나섰냐는 거예요. 다 얘기했죠. 하지만 새누리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근데 새누리당은 30%였는데 10월 전까지 민주당보다 높았죠. 사고가 터진 이후로 태블릿 PC가 시작점이 됐죠. 10%대로 떨어지죠. 그대로 계속 10%대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뭐 쭉 올라가는데 새누리당 지지율이 어디로 빠졌나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빠졌음을 확인할 수 있죠. 새누리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거리에 나섰다는 말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말은 다르다. 다르죠 뭐.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지만 사분 오열되어 공산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들로부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 없었다. 나서면서 결집하기 시작했는데 변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왜 나섰나요? 탄핵 막기 위해서 나섰죠. 그러하기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었던 것이다. 부모가 위험에 처했는데 무능한 형제들이 싸우고만 있으니 집안 어른들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나선 격이라고 하겠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결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 그렇다는 거예요. 결집하면 당연히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니까 지지할 수 없어. 하지만 거리에 나섰다는 거예요. 거리에 나선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게 사실이죠.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울려 퍼졌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거리에 나서 수호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한 문장으로 기결되었다. 충격을 받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 중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한 이가 있었다. 또한 탈취한 경찰버스로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인근 소음 측정 차량 위에 고정되어 있던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날 사망한 이들은 총 3명이었다. 그래요. 3명이 사망했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되는데 당시에는 8명이 탄핵 심판을 받았다. 8명 중 6명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임명했거나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하지만 결과는 8대 0으로 파면당했다. 파면 사유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및 권력 남용,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었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 개입, 권력 남용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법이다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듣는다. 민간인이 뭐 인사 추천을 하는데 돈을 받으면 문제지만 돈을 받고 인사 추천하면 범죄가 되겠지만 자기가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인사 추천하고 뭐 북한 문제 물어보면 뭐 그 의견을 자기 얘기하고 그런 게 뭐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200건 정도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다가 1년 뒤에 중단됐다.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은 200건이 전달됐으니까 국정 개입했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비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정보를 공유한 거지. 근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버린 거라는 거예요. 최순실도 귀찮잖아요. 민간인이 뭐 공직자도 아닌데 그 200건을 어떻게 봐요? 1년 동안. 개입한 적 없다는 거예요. 개입해도 이제 아주 뭐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뭐 대답 정도지 뭐 그런 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중단됐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서였던 건 사실이다.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이다 얘기할 수는 없죠.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사실로 탄핵 선고를 했다. 다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나요? 아, 최순실 거다. 최순실 것인지 아닌지도 최순실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구매한 사람과 통신비 지출한 사람이 김한수 거고 문서를 수정했다 하는데 수정이 아닌 11명이고 그 가짜뉴스로 탄핵한 거잖아요. 민간인 측근 비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늘 있어왔던 일이고 다른 이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최순실의 비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사건이 되지 못했다. 아, 다 비리가 뭐 있었죠. 오정 때문에 입시 비리 뭐 그 정도죠. 정확하게 이 범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국정에 대해서 민간인이 얘기했다. 그럼 최순실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설사 기밀이었다 하더라도 기밀을 제공한 꼭 죄라고 하면 기밀을 제공한 공직자들이 죄죠. 민간인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뭐 수십억 원을 받고 뭐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최순실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김대중의 아들 뭐 노무현 형 어, 뭐, 그리고 형은 어땠나요? 수십억 원을 받고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최순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딸에 대한 모정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입시 비리를 저질렀죠. 뭐 그 정도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물론 죄죠. 그거는 죄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측근 비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가볍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받고 권한 행사한 게 훨씬 심각하죠. 결국 4%의 대통령 지지율,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10%의 낮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원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지지율을 보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을 원해서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너무 지지율이 낮으니까. 근데 그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선거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좌파 정당이 50% 이상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그렇고 그 예전 10년 전 선거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어, 탄핵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너무 쉽게 탄핵을 하는 거죠. 특히 문제 보라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헌법수의지 뭐 박근혜 마음에 들어가 봤냐는 거예요. 국정기획 권력 남용 자세히 따져보니까 어떤가요?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해, 크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개입 정도가. 정보가 전달되다가 중단된 게 또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최순실이 돈을 받고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덜하죠. 다 확인이 안 되는 거 가지고 탄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불과 한 7개월 뒤면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